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품은 나무는 굽었어도 제자리에서 버티며 지켜낼 수 있는데요. 네. 사람의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척추가 굽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일상은 물론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요.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 척추와 함께 허리 건강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방우석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가 이제 산책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좋죠.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오히려 척추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건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기온 변화가 정말 크기 때문에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 환절기에는 척추 부상으로 쉽게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면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몸 안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절기는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허리 통증, 척추 질환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척추 질환 환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는 그 스마트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이전 세대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시간은 반대로 줄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경추 질환이나 요추 질환이 이전 세대보다 더 빨리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척추 환자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척추를 대들보에 비유하곤 합니다.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척추가 무너지면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튼튼하고 견고해야 할 우리 몸의 대들보, 척추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척추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뼈의 마디가 총 33마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경추부터 7마디, 경추는 목뼈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흉추 12마디, 요추 5마디, 그다음에 천추라고 하는 우리 골반 척추가 한 5마디가 있고요. 그다음 꼬리뼈에 해당되는 미추가 4마디가 있습니다. 그다음 척추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척추의 기능은 우리 몸에 이렇게 대들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 지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인간은 직립보행 동물이니까 우리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 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라는 기능이 있는데 보호는 우리가 뇌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 거기서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광케이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척추 신경을 지켜주는 주요 보호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우리가 이제 몸을 숙이거나 목도 숙이거나 이런 이제 굴곡 그다음 제끼거나 회전하거나 옆으로 숙이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척추는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지지, 보호, 운동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아주 적당한 어떤 곡선을 갖춰줘야만 되는데 이게 너무 곧거나 너무 휘어져서도 문제란 말이에요. 네. 가장 정상적인 어떤 곡선이라면 어느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경추는 일단 우리가 전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굽어진 자세를 보이고 흉추는 뒤로 굽어진 후만을 보이고 그다음에 요추는 다시 전만을 보이는 S 곡선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이상적인 곡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상적인 곡선이 되어야지 우리 몸의 무게를 분산을 시켜서 척추로 직접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척추의 퇴행성 질환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여러 병을 부른다고 해서 의자병이라는 그렇죠. 말도 있고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의자부터 치워라라는 말도 있듯이 특히 오래 앉아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고질병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척추 질환 앓고 있는 환자들 얼마나 됩니까? 네, 요즘 척추 질환의 발병 현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5명 중에 1명이 척추 질환으로 진단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21년 기준으로는 거의 1,131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이 수가 아마 더 늘어났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척추 질환의 발병 현황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우리 평균 진단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연령이 41.8세였던 것이 21년에 가면 36.9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생활 습관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진단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해서 평균 진단 연령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척추 환자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어느 정도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평균 연령 자체가 낮아진다는 건 상당히 또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척추 질환자가 많아질수록 수술 건수도 많아질 테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수술하는 부위도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일단 국내 척추 수술의 추세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수술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20만 6천 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의 종류 중에서 백내장 다음으로 척추 수술이 2위입니다.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요추부 수술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요.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봐도 거의 허리 환자분들이 80%에 해당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만 봐도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거든요. 다른 척추 질환들에 비해서 유독 허리가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척추의 구조와 연관이 있는데 흉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비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움직임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이 잘 오지가 않고요. 근데 경추나 요추는 이제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퇴행성 질환도 잘 오게 됩니다. 경추는 이제 머리의 무게만 지탱하면 되지만은 요추는 상체 전체의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추가 가장 척추 질환에 취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척추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범위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요추 질환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요추의 어떤 구조적 이해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추의 구조를 살펴보면 척추체라는 뼈가 있고 그 사이에 저기 보시다시피 디스크라고 일컫는 이제 연골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추간판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고 그 안에 젤리 같은 성분의 수액이 들어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경의 뒤편에는 이렇게 척추관이라고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척추신경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척추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그 아까 설명드렸던 추간판이 재생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외래에서 정말 많이 받는데 이 추간판의 발달 단계를 조금 살펴보면 출생에서 유아기까지는 수액과 섬유륜 주변에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손상이 되어도 회복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7에서 10세가 되면서부터 이 혈관이 점차 소실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젤리 같은 성분으로 가는 수액은 거의 무혈관 상태가 되고 10세가 넘어서면 이 영양 공급이 주변 조직으로부터 확산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유 능력이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간판의 조직학적 재생은 한 7에서 10세 전후까지만 기대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성인들은 재생이 아니고 흉터성 회복만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허리 약하신 분들은 허리 통증 때문에 아이고 허리야 그 소리를 입에 달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원인은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원인들이 있는 걸까요? 네, 요추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좀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 기계적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척추 안에는 관절, 인대, 디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손상이 되면 안쪽에서 미세 움직임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허리 이렇게 깊숙한 곳에서 좀 뻐근하고 무겁다고 말하는 통증들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근 압박성 통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앞쪽에 있는 디스크나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직접 이렇게 압박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날카롭고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이 다리로 뻗쳐 내려가는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성 통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추간의 신경 그 길 자체가 좁아져서 신경 다발관 쪽에 있는 혈관이 다 이렇게 눌려버려서 보행을 하면서 점차 다리가 저려오고 무거워지고 하는 식으로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면은 호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육성 통증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통증 회피 자세나 불안정성을 보상하려고 척추 뒤편에 있는 기립근이 과긴장하게 되면서 그 안쪽이 깊숙한 곳보다는 좀 표제 바깥쪽에 좀 뻐근하고 당기는 듯한 느낌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질환, 그렇습니다. 요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요추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네네. 이 요추 질환이라는 게 사실 좀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뉴스를 보니까 젊은 층들도 요추 질환으로 병원을 내원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선생님 찾아오는 환자분이 많아졌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5년 전만 비교해서도 완전 다르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니까 생활 습관이 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도 실제로 많이 오십니다.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군요. 그렇죠. 예. 수술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요, 일반 시민분들은 요추 질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척추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젊은 날에 무슨 일을 심하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허리 협착증이 와가지고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출산 이후에 아기를 안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허리가 많이 아팠어, 부담스럽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 라인 댄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일어납니다. 다리를 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평소에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허리 좋게 하려면 자전거를 열심히 타라 해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선생님, 척추측만증을 방치하면 허리 디스크로 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가능하고요. 척추측만증이 있으면은 요추의 정상 곡선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퇴행성 질환도 훨씬 더 잘 오게 되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중에 하나인 디스크나 뭐 협착증이나 전방 전이증 같은 병들이 다 다른 분들보다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척추측만증이 이제 생겼다, 발생을 했다 그러면 빨리 내원하는 게 그냥 답이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내원해서 측만의 각도를 재놔야 됩니다. 주기적인 검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더 휘어지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요추 질환과 척추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요, 침대에 합판을 깔아두고 그 위에 요를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딱딱하면 불편하지 않냐 하니까 본인이 허리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네네. 딱딱한 데서 누우면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네네. 실제로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보다 네네. 딱딱한 침대가 더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질문도 제가 외래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래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약간 탄탄한 매트리스가 더 좋습니다. 완전 딱딱한 것보다.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네. 탄탄한 게 좋은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푹 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되면 요추가 골반에 따라가서 이렇게 펴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요추의 정상 곡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는 사이에 디스크나 관절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깊숙한 곳이 아픈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에 눕게 되면은 네. 엉덩이하고 어깨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고 나면 계속 편한 자세를 찾기 위해서 뒤척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는 동안에 근육의 피로도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네. 아침이 되면 좀 개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수면 자고 장애가 일어나도- 온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 일어나도 요통 궤도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매트리스를 고르는 법을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요? 누웠을 때 일단 요추의 전만이 본인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그 전만으로 빈 공간 쪽으로 매트리스가 살짝 올라와서 채워지는 매트리스가 가장 좋은 매트리스니까 꼭 누워보고 사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올바른 수면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 태아의 모양으로 자라, 어떤 분들은 바른 자세가 좋다, 어떤 분들은 엎드리면 허리 건강에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네. 선생님, 좋은 팁을 하나 주십시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엎드리게 되면 요추의 전만이 소실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고 일어나서 요통이 계속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옆으로 눕든 똑바로 눕든 간에 엎드리는 자세만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올곧은 자세를 해라. 그러니까 꾸부정하게 있지 말라.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이 허리 요추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함을 좀 느꼈다. 네네. 그러면 뒤로 확 제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구부정한 자세는 무조건 안 좋지만 네네. 뒤로 젖히는 자세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하던데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 뒤로 제치는 걸 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스트레칭 목적으로 하는 허리의 그렇게 신전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허리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 반복을 과신전을 하게 되면 허리 뒤편에 있는 후관절이 부하가 계속 이제 가지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게 요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신경 뒤편에는 우리가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거든요. 근데 허리 뒤로 제끼면 그 황색 인대가 신경이 다니는 길인 척추관 쪽으로 안으로 말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 다니는 길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협착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협착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올바른 자세를 제가 두 개로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보행할 때는 복근과 엉덩이 근육에 힘을 약간 주기만 해도 허리의 전만이 유지가 됩니다. 앉아있을 때는 허리 이렇게 강제로 펴려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골반을 이렇게 세우려 하는 노력만 해도 자동으로 허리가 이제 전만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좀 반복해서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요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척추 질환은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는 숙명적인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네. 다양한 척추 질환 중에서도 오늘 자세히 알아볼 요추 질환,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분류를 하자면 3대 요추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질병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디스크로 일컫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요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 또 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면 추간판 탈출증은 이제 추간판의 일부가 돌출되거나 파열돼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통증의 4가지 원인 중에서 신경근 압박성 통증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척추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예시 사진인데 MRI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은 시상면이라고 옆에서 본 단면이고 우측은 이제 횡단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 추간판이 뒤쪽으로 나와서 흘러내려가는 신경이 직접 압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도 보이고요. 발병 양상을 보면 비교적 갑자기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아급성, 급성처럼 갑자기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이에 관계없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도 저한테 환자로 많이 오시고요. 주요 증상을 보면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같이 있는데 이게 한쪽 다리에 국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정 자세, 예를 들면 앉아 있거나 뭐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도 이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짧은 거리 보행은 가능한데 이게 통증으로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면서 그 외래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경우가 많으시고요. 말씀은 제가 어제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네. 사실 저희가 보면요, 뭐 뼈가 통뼈다 아니다, 누구는 뭐 뼈가 더 강하다 이런 표현을 흔히들 하는데 디스크도 선천적으로 좀 더 큰 분이 있고 얇은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얼굴이 다 다르듯이 네. 추간판의 두께도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추간판 두께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분이 계세요, 실제로.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서 절대 자유롭지가 못하는 게 그런 분들도 뭐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한다든지 허리에 큰 부하가 걸리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일매일해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요. 근데 이제 척추 건강이 더 중요한 거는 추간판의 선천적인 두께가 아니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디스크로 추간판으로 이제 올 부하들을 좀 분산시켜줄 척추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게 발달되는 게 가장 척추 건강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방광 문제로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이 추간판 탈출증을 함께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추관으로는 그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도 흘러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앞쪽에 있는 추간판이 너무 심하게 나오게 되면 그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도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든지 정말 심할 경우 아예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다리에 통증도 있으면서 소변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하면 척추병원을 방문해서 허리 사진을 꼭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앞서 짚어주신 3대 요추 질환 가운데 이 추간판 탈출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요추관 협착증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추관 협착증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퇴행성 변화로 요추부 신경이 지나가는 이 공간 자체가 좁아져서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행성 변화는 뭐냐면 신경 뒤편에는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게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뒤쪽에서 목을 조르듯이 누르는 일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하고 그다음 신경 뒤편에 있는 관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판이라고 하는 그 물렁뼈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납작하게 이렇게 뒤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의 4가지 원인 중에서 협착성 통증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건 예시 사진이고요. 일단 이 왼쪽 사진을 보면 뒤편에 흘러내려가는 신경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뒤쪽에 있는 화살표 2개처럼 황색 인대가 비호해지고 관절이 커져서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병 양상을 보면 대개 이거는 만성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갑자기 생긴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50대 이상 환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발견되고 주요 증상은 허리보다는 다리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림이나 당기거나 무겁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고 보통 양쪽 다리의 증상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악화되고 이때 이제 허리를 굽히게 되면서 이제 신경이 약간 넓어지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양상을 보면 걷다가 점점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앉거나 허리를 굽히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가는 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30분 이상 걷던 것들이 5분, 10분으로 짧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말씀하시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버스 안정장 정도는 걸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허리보다는 엉치 그리고 다리 쪽에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많고 일단 협착증 자체가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허리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하지의 통증을 얘기를 하십니다. 엉치나 다리로 뻗쳐 내려가는 통증을 만들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고관절 문제나 무릎 관절 문제로 오인하고 그쪽을 먼저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고관절 문제나 무릎 문제는 이제 체중의 부하가 실렸을 때 통증이 오는 특징이 있고요. 고관절 문제의 위치는 일단 보통 허벅지 앞쪽이나 사타구니 통증을 먼저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은 이제 무릎 주변에만 통증이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2가지가 협착증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이제 혈관성 통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하지로 내려가는 혈행이 떨어져서 다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협착증하고 다른 점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걷다가 저려오면은 앉아서 쉬어야지 점차 증상이 좋아지는데 이 혈관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겼으면은 걷다가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바로 완화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가운데 요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요추관 협착증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추 전방 전이증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좀 생소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은 이제 척추뼈 자체가 그 제자리를 벗어나서 앞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요추관 협착증하고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척추의 배열이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뒤편에 흘러 내려가는 신경에 이제 접혀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협착증이 같이 잘 옵니다. 통증의 4가지 원인 중에서 협착성 통증하고 기계적 통증이 크게 작용을 하고 그게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가게 된 환자들 중에서 고정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예시 사진을 보시면 우측의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요추 4번 뼈가 5번 뼈에 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미끄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MRI에서 보시다시피 뒷편에 흘러 내려가는 신경 자체가 많이 눌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병 양상은 이제 협착증하고 비슷합니다. 점진적이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건 특징이 40, 50대 이상 여성한테 흔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관절의 형태가 앞쪽으로 좀 더 미끄러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여성이 더 흔하게 됩니다. 주요 증상은 허리랑 하지 망사통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착증하고 반대 양상을 보입니다. 보행 양상은 이제 협착증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심한 경우에 오래 걷지 못하고 뭐 다리가 당기거나 힘 빠진다고도 얘기하시고 이 특징이 허리를 젖히면 증상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바로 못 펴가지고 막 이렇게 용을 쓴 뒤에 허리를 겨우 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지금까지 3대 요추 질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요추 질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가 먼저 진행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에 관해서는 환자들이 많은 또 오해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환자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다른 곳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미 본인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엑스레이는 추간판 자체가 투과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기초로 허리 디스크 가능성을 진단받은 거지 사진에서 보이는 근거를 이유로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네. 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이 추간판의 높이가 변화가 구간마다 크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정상인 거죠. 그렇지만 이 동일한 사람의 MRI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분이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뒤에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이지만 MRI에서는 추간판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거 이제 엑스레이만으로는 뒷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질문을 자주 듣는 거는 이제 이 요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 이미 엑스레이 찍고 요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엑스레이로는 요추관 크기에 좁아져 있음이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 사진을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엑스레이에서 요추 5번하고 1007번 뼈 사이에 있는 구간이 굉장히 좁은 게 확인이 네네. 되죠. 물론 저런 걸 보면 이분 요추 5번, 1007번의 협착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근데 동일한 사람의 MRI를 보면은 실제로 협착증은 그 구간이 아니고 요추 4번과 5번의 협착이 이렇게 신경 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즉 이렇듯 엑스레이만으로는 요추관 협착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설명 들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이 어려운데 그럼 엑스레이 촬영은 왜 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촬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독 엑스레이만으로는 요추 질환의 위치를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추간판의 뭐 높이라든지 아니면 배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숙였을 때 엑스레이와 이 허리를 제꼈을 때 엑스레이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이분이 요추에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하고 추가적인 이제 정밀 진단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종합을 해서 우리가 요추의 진단과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그 과정이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추의 진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거는 이제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분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정밀 검사보다 이게 우선되는 과정이고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일단 요추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충분한 병력 청취만으로도 이분에게 어디에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부학적 위치도 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그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모든 환자에게 이 세트로 찍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되게 굉장히 심한 그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엑스레이 CT 또는 엑스레이 MRI를 이렇게 같이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 단독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같이 찍게 되고요. 정밀 또는 CT와 MRI 중에서는 MRI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부 조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술이나 수술처럼 이렇게 고난이도 기술을 해야 될 때는 MRI를 필수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일상을 괴롭히는 허리 통증. 그 원인은 다양한데 의료진이 30대 환자의 수술을 준비 중이다. 오늘 환자는 예전부터 디스크를 앓고 있던 분이신데 처음에 수술을 이미 시행을 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그게 한 2년 전쯤이시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주사 치료 등을 하면서 지냈던 분이신데 2023년경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요. 당시에는 이제 미세현미경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잘 지내시다가 그 뒤로 2차례 재발이 더 있었고 마지막 재발 때는 이분이 이제 또 다른 병원 가셔가지고 내시경 시술을 해서 잘 제거되었는데 이제 또 재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3번째 재발이신 그럼 젊은 환자분이십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환자의 경우 현재 요통과 더불어 오른쪽 다리 뒷면의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신경 주변 유착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는 그 디스크 안쪽의 부분이 신경과 붙어 있을 것 같고 뒤편에서는 미세미경 수술로 신경 뒤편까지 이제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할 거로 예상돼서 유착을 잘 방리해서 경막 손상이나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고 잘 끝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허리에 2개의 작은 절개창을 내어 한쪽은 내시경,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요추 질환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되는 거는 기존적인 고식적인 수술이 미세현미경 수술인데 미세현미경 수술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했던 수술이지만 수술을 내는 상처가 내시경 수술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병변을 훨씬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좀 고난이도 수술이나 이런 데 좀 더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물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허리. 평소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조기에 치료해야 요추 질환으로부터 무너진 일상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유착이 잘 방지될까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생각보다는 그 제가 생각했던 수순대로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신경을 잘 방리를 했고요. 아무 이벤트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신경 아래쪽에 숨어있던 디스크 조각도 잘 찾아서 조심스럽게 잘 제거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은 3번째 재발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허리를 쓰는 법이나 좋은 자세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할 거고요. 한 달 정도는 그 허리에 디스크에 부하가 많이 가는 동작이나 운동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수술 자체가 크진 않지만은 상처도 크지 않지만 한 번에 더 이제 재발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런 내시경 수술로 되지 않고 더 큰 수술로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세나 뭐 생활 패턴 등을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요추질환 환자 사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요추질환으로 병원에 찾게 되면 초기부터 수술을 권하는 곳이 있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그렇죠. 하는 병원도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러운데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역시나 단골 질문이고요. 네. 그 저희들 의사들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그 수술 어떤 경우에 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요통 단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대신에 하지 증상이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를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웬만한 응급사항이 아니면은 6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고려하지만은 이제 이게 6주간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네, 척추와 관련된 질환은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 선택지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추 질환의 그 치료 단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추 질환의 치료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사 치료, 시술 치료, 수술 치료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존적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가 있고요. 진통 소염제나 근이완제나 신경병정 통증 치료 조절제, 그 저린 환자들한테 쓰는 그런 약들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물리 치료가 있습니다. 이건 온열 치료나 전기 치료, 도수 치료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운동 치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경우에는 평지 보행을 20분간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척추 주변 근육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요추관 협착증 환자들처럼 허리를 숙여야지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자전거 타기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급성기가 지난 뒤에 우리가 중력의 부하를 받지 않는 수영 같은 운동들도 척추 주변의 근육을 이렇게 자극하기 위해서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운동이든 간에 통증이 발생이 되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추 전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척추 이상적인 각도를 가능한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이제 최근에 불어버렸으면 체중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보존적 치료 다음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찾으면 신경 차단술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신경을 차단한다. 이름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신경 차단술이라면 어떤 치료법이 될까요? 이름에서 주는 공포 같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신경 차단술의 의미는 그 약제를 이용해서 그 신경의 통증 신호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신경 차단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경 주사 치료로 넘어가자면 그 크게 신경 차단술, 신경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과 근막을 대상으로 하는 근막 동통 유발점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짧게 한번 보자면 이게 주사위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난 뒤에 주사위를 엑스레이를 보면서 병변이 있는 신경 위치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쏴서 신경이 확인되면 약제를 투입을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주사 치료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부담이 좀 적은 시술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신경 차단술에는 필연적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양날의 검이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네. 중요한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랫동안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뇨가 유발된다든지 아니면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사용하냐면 1에서 2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정도를 일단 사용을 해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부작용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기간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면은 이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를 그 주치의하고 상담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그 단계가 이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세 번째 단계 시술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술 치료는 이제 뭐 많은 시술 방법이 있지만은 이제 많은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술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 신경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신경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관을 넣어서 그 신경 주변 유착이나 염증을 방리하고 염증을 줄이려 하는 방법이고요. 역시나 이제 약물로 이용한 치료입니다. 근데 이게 신경 차단술보다 좀 더 오래 가고 또 효과적인 경우를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간판 내시경 시술이라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옆구리 부위에 작은 절개를 하고 1cm 미만의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추간판에 직접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어서 내시경을 통해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서 병변이 되는 추간판 조각을 찾아서 소작하거나 제거하려는 시술입니다. 이것이 동영상을 한번 보자면, 신경 성형술은 이렇게 카테터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꼬리뼈 주변에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해봅니다. 국소 마취가 끝나면 정말 짧은 도관을 이렇게 넣고 그 도관을 통해서 이제 카테터를 병변이 있는 위치까지 엑스레이를 확인하면서 진입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위치에 도달이 되면 이 카테터를 통해서 약제를 주입을 하고 치료를 끝냅니다.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건 내시경 시술인데, 내시경 시술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옆구리에 우리가 국소 마취를 똑같이 하고요. 작은 절개를 한 뒤에 도관을 카테터 그 추간판까지 직접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관을 통해서 내시경을 진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내시경에서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서 보시면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그 조각들 찾고 소작하거나 제거하고 합니다. 네. 그 앞서 설명해 주시면서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등등 함께 언급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게 아무래도 척추에 손을 대는 치료법이다 보니
물론 뭐 수술적 치료보다는 부담이 적겠습니다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걱정하신 만큼 이게 수술만큼 침습적이지가 않습니다. 상처도 굉장히 작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cm 미만의 그 상처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신경 성형수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술보다 시간이 훨씬 짧고 거의 당일 퇴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환자가 시술 시간도 짧고 회복도 빠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실 텐데요. 네. 그럼에도 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치료들을 하고 나서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도 저희들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치료로 연결이 됩니다. 수술 치료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미세현미경 척추 수술이 있고 이건 이제 피부를 상으로 절개해서 병변을 직접 노출시키고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병변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전통적인 수술법이고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거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혁처리 부분에 두 개의 작은 1cm 미만의 구멍을 뚫어서 하나는 내시경을 넣고 하나는 수술 도구를 넣어서 이 내시경으로 송출된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각광받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입니다.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아예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내시경하고 도구를 다 집어넣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역시나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세미경 척추 수술을 한번 봐보면 병변을 이렇게 칼로 절개하고 직접 노출을 시킵니다. 노출시키고 난 뒤에 이게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커다란 이제 미세미경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되어 있는 신경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게 드릴을 이용해서 뼈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그다음 신경 뒤편에 있는 황색인대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수술 도구 이름 중에 펀치라는 걸 넣어서 직접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피부를 소독한 뒤에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대신 이제 피부에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절개한 구멍으로는 이제 우리가 구멍을 좀 더 넓히면서 내시경과 수술 도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출되는 내시경 화면을 보면서 아까 미세미경 수술처럼 드릴을 이용해서 뼈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주변 조직을 유착을 풀어주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물을 이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감염이 굉장히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내시경 화면을 제가 직접 가져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 병변이 있는 위치에 도달을 해서 드릴을 이렇게 갈아냅니다. 굉장히 가깝죠. 이게 병변이 정말 자세히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경을 일단 제끼고 이렇게 앞쪽에 이제 튀어나와 있는 그 조각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튀어나온 수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작은 이제 집게로 끄집어내고 이거 제거가 끝나면 이제 그 피배액관을 삽입을 하고 이제 수술을 끝을 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뭐 초고령화 시대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고령 환자가 많을수록 수술에도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을 환자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더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요즘엔 초고령 환자분들도 수술을 정말 많이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금방 보여드렸던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의 발전의 한몫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취 기술도 많이 발전했던 게 또 역할을 합니다. 그 내시경 수술 같은 거는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술의 그 범위도 작고요. 그다음에 수술 시에 발생하는 그 출혈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요추 질환은 경추랑 다르게 전신 마취를 필요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환자들에 비해서 요즘 고령 환자분들은 이 전신 마취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요추 질환의 치료 방법, 뭐 보존적 치료부터 수술 방법까지 그 순서와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순서와 관계없이 바로 수술로 들어가야 되는 응급 상황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즉각적 수술 적응지라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신경 뒤편에 내려가는 그 다발을 말머리 같다고 해서 마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대량으로 심하게 눌려버리면은 항문 주변의 감각이 소실되고 막 배뇨나 배변 장애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게 임상적으로 발견이 되면 거의 즉각적으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빠르게 진행하는 하지 근력 저하의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경이 빠르게 손상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그걸 스탑시키기 위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력 저하가 없더라도 막 굉장히 심한 이제 센 세기의 그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역시나 이제 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허리 통증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허리 통증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네. 3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 네. 이분이 최근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네. 정말 기뻐할 일이죠. 네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는 허리가 좋지 않아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네, 원래 하시던 분이죠. 그죠?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네. 허리, 그러니까 요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약물 치료도 병행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임신 중에 치료 중인 이 약물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건지 네.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제가 외래에서 자주 겪는 일인데 태아에 줄 수 있는 영양 때문에 결국 약물 치료라는 게 제한적이겠죠. 겁을 많이 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임신 중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약품의 종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신경 차단술이나 뭐 허리 안는 주사 같은 것들은 태아에 줄 수 있는 영양 때문에 진짜로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 환자 임산부 중에서 요통만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차라리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하지 방사통이 있을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리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물리치료는 종류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온열치료, 전기치료가 있는데 네. 온열치료는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강도를 조절한 도수치료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치료는? 전기치료는 태아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안 하고요. 네네. 이번 사연은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 중인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네. 이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허벅지, 종아리, 게다가 발가락까지 찌릿찌릿한 증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너무 불편하게 그지없다고 하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는 소변 보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소변 조절도 힘들고 네네. 소변을 보기 위해서 서 있는 자세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에요. 이 같은 경우 보존적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이 좋아지는 건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한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저 같은 척추 전문의에게는 경계하는 증상이세요.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고 앉아있을 때 악화되면서 소변 조절 장애까지 있다 이러면은 마미총 증후군이라는 응급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게 너무 심하게 되면 방광이나 이제 우리 항문을 조절하는 신경도 같이 눌리게 되거든요. 아, 그 영향이 간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 연구 손상까지 가버리면 엄청난 이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방문하셔서 진짜 마미총 증후군이 맞다고 하면 그 즉각적인 응급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심각한 상태네요. 그렇죠. 이분은 심각한 분이시고 이분이 만약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척추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군요. 아, 절대 아니죠. 일단은 진단을 해야 되고 마미총 증후군의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빨리 오시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이번 사연은요 2달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사정상 일하는 직업의 특성상 네네. 수술 일주일 후에 바로 또 일터로 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게다가 생활이 좀 많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네네. 수술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닌지 혹은 재발했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사연만 듣고서는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을지. 그 고민도 정말 많이 드는 고민이고 우리가 회복 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거나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그 수술 부위의 조직이 다 회복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눌렸던 신경에도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면 통증이 이렇게 반복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게 진폭이 주는 식으로 좀 가게 좀 더 되지만 감소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지만 그 통증을 그 우리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 통증의 뭐 범주 내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상 있는 그 신호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이냐 뭐 수술 실패냐라고 고민되는 그 마음의 병까지 이르렀으면은 일단 주치의를 빨리 만나셔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회복 통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술도 굉장히 잘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퇴원할 때 입원 기간이 짧더라도 많은 교육을 하고 보내드리거든요. 그것들을 잘 지키는 분들은 아무래도 회복 통증이 실제로 적게 해서 외래를 오십니다. 네, TV 메디컬 오늘 이 시간 요추 질환의 진단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던 요추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질환을 오랜 시간 앓고 계신 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말 실력 있는 척추 전문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도 충분히 좋은 진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참지 마시고 꼭 척추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요.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 또 심혈관 질환 등등에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의자병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네, 밖에선 열심히 일하는 슈퍼맨인데 집에만 오면 소파맨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허리야 반복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반드시 허리 건강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방우석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